대포와 소총이 살점을 찢어 밝힐 수 있다면 문화는 한 민족의 영혼을 감싸는 피부와도 같습니다. 그 피부가 벗겨졌을 때 찾아오는 죽음은 출혈 때문이 아니라 자존심의 괴사 때문입니다. 1940년 경성 한복판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전투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땅이나 돈을 뺏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의 이름을 부를 권리와 어머니의 옷을 입을 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단성사 극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을 통해 김두한은 증명해 보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함성이 목청이 아닌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의 긍지 높은 침묵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시절은 한반도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였습니다. 창씨개명 정책이 전염병처럼 휩쓸고 지나가던 때였습니다.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거리 이름과 언어까지 강제로 바뀌었습니다. 종로 사람들의 가장 오래된 문화, 성지인 단성사도 그 마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정성스럽게 손으로 그린 조선어 포스터는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낯선 가탁하나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새로운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한복 입장은 절대 금지이며 문명화와 천황에 대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 모든 관객은 양복이나 개량 기모노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겨울 추위가 골목마다 스며들던 어느 우중충한 오후 억눌렸던 울분이 극에 달했습니다. 매표소에는 순자라는 이름의 가난한 조선 처녀가 새 옷을 살 돈이 없어 낡은 어머니의 한복 위에 겉옷을 걸쳐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술 취한 일본 군인들의 매서운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케에 취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부사관이 달려들어 겉옷을 확 젖혔고 얇은 흰색 한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껄껄 웃으며 일본어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더러운 야만인이라 조롱하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녀의 저골이 옷깃을 거칠게 찢어 발겼습니다. 처녀는 가슴을 감싸 쥐고 흐느껴 울 뿐이었고 군중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습니다. 맞은편 처마 및 어둠 속에 김두한이 서 있었습니다.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피가 끓어오르며 저 차의 머리통을 부수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분풀이나 하는 건달이 아니라 협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 군인을 때려 눕힌다면 일본 경찰은 단성사를 영원히 폐쇄하고 직원들을 모조리 잡아갈 것이며 종로는 마지막 남은 문화 공간을 잃게 될 터였습니다. 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인내의 쓴맛이 목구멍에 퍼졌지만 눈빛만은 방금 간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는 뒤돌아서며 바람결에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영화를 볼 것이다. 그날 밤 단성사는 불을 환하게 밝혔고 일장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제국 군대의 위대함을 선전하는 영화 시사회였고 고위 관료들과 경찰서장이 참석했습니다. 객석은 가득 찼는데 앞줄은 일본 고관들 차지였고 종로 사람들은 뒷좌석으로 밀려났습니다. 값싼 향수와 담배 냄새가 뒤섞인 답답하고 무거운 공기는 지배의 냄새를 풍겼습니다. 장내 조명이 꺼지고 영사기가 돌아가며 흑백 화면이 막 비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극장의 큰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밖에서 종로의 겨울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전율케 한 것은 추위가 아니라 들어오는 무리의 등장이었습니다. 선두에는 김두한이 있었고 그 뒤로 우미관 식구 수십 명이 따랐습니다. 양복을 입은 자도 무기를 든 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얀 상복, 즉 조선 전통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배그민족의 상징이자 순수함, 그리고 이름을 잃은 조국에 대한 애도의 표시였습니다. 어둑한 극장 안에서 흰 옷을 입은 그들은 마치 저승에서 돌아온 원혼들처럼 소리 없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일본 관리들의 칙칙한 군복색과 김두한 일행의 하얀 상복이 빚어내는 시각적 대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경비병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김두한이 뿜어내는 기세에 압도되어 손발이 굳어버렸습니다. 김두한은 객석에 멈추지 않고 일본군의 승리를 찬양하는 영상이 흐르는 스크린 바로 아래 무대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미리 영사실에 잠입해 있던 부하가 두꺼비집을 내려버렸습니다. 영사기가 멈추고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단성사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관리들이 피우던 담뱃불만 붉게 빛났습니다. 술렁임이 일더니 경찰서장이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불 켜라. 저놈들을 잡아라. 하지만 누가 움직이기도 전에 김두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지만 그의 굵고 힘있는 목소리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치며 사람들의 배부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불을 끌 수는 있어도 태양을 끌 수는 없다. 우리 성씨인 김씨, 이 씨를 야마모토나 다나카로 바꿀 수는 있어도 우리 가슴에 흐르는 피까지 바꿀 수는 없다. 군인들이 손전등을 비추기 시작했고 불빛이 김두한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췄습니다. 그는 눈부신 빛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하얀 옷을 입은 채 산처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앞줄에서 우왕좌왕하는 일본 관리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극장은 종로의 땅이다. 오늘 오후 당신들 부하가 옷을 찢은 매표소 여직원은 종로의 여동생이자 이 땅의 자식이다. 김두한의 법은 간단하다. 우리를 존중하면 차를 대접할 것이고 조선인의 인격을 모독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한다. 무사도 정신을 내세우는 당신들이라면 명예의 대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경찰서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고함쳤습니다. 쏴라. 저 반란군 놈을 쏴 죽여라. 일본 군인들이 일제히 총을 겨눴고 시커먼 총구가 김두한의 가슴을 향했습니다. 반가소에만 당기면 우미관의 역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두한은 물러서기는커녕 가슴을 활짝 펴고 사신에게 도전하듯 섰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일본군의 계산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난한 노동자, 상인, 학생 등 종로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선 것입니다.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한 사람, 10사람, 그리고 수백 명이 복도로 쏟아져 나와 일본군의 총구와 김두한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들은 팔을 걸고 여자들은 군인들 앞을 막아서며 거대한 인간 방벽을 만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군중 속에 서울에 거주하던 몇몇 일본인 교수와 예술가들도 섞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 양심과 예술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던 그들도 조용히 인간 방벽에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행동은 호전적인 권력자들의 뺨을 후려치는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아름다움과 인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총은 있었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수백 명의 민간인과 자국민까지 학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 재앙이 될 게 뻔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더니 권총이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한 남자의 용기가 불지핀 연대의 힘이 화약의 힘을 이긴 것입니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두한은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들의 벽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가진 권력이 주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 닫힌 수백만 명의 마음을 대변해 일어선 용기에서 나왔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관객들을 향해 깊이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바위처럼 단단한 눈빛으로 경찰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화를 보게 해주시오. 그리고 그 처녀가 어머니의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주시오. 그거면 됐소. 그날 밤 영화 상영은 취소되었고 일본 관리들은 치욕 속에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단성사는 구해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암묵적인 규칙이 생겼습니다. 단성사 구석진 곳에는 여전히 조선어 포스터가 몰래 나붙었고 명절이면 여인들이 당당하게 한복을 입고 극장을 찾았습니다. 일본 경찰은 분통이 터졌지만 모른 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성사를 건드리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이라는 화약궤 불을 붙이는 지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김두한은 하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박수도 환호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고독하지만 긍지 높게 걸어갔습니다. 단성사 간판 투쟁은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경성 사람들의 가슴 속에 신화처럼 새겨졌습니다.
이름과 언어를 빼앗겨도 누군가 흰 옷을 입고 도심 한복판에서 포효하며 시대의 양심을 깨운다면 민족의 문화와 정신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사건이었습니다.